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중에 자녀한테 용돈 받은 것 때문에 수급비가 갑자기 줄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받은 금액도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당황만 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아들이 매달 꽤 큰 돈을 보내주는데 아무 문제 없이 수급비를 그대로 받고 있는 분. 왜 어떤 분은 걸리고 어떤 분은 안 걸릴까요? 이게 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알면 수급비 걱정 없이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 억울하게 수급비가 깎이거나 심하면 환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부터 하나 알아야 해요.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말인데요. 한자 단어라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내 생활을 도와주려고 보내준 돈. 이게 바로 사적 이전 소득이에요. 사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이라는 뜻이고, 이전은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 소득은 내가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보내준 용돈, 형제자매가 넣어준 생활비, 친척이 도와준 돈, 교회 지인이 후원해준 돈, 이런 것들이 모두 사적이전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적이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족끼리 준 용돈인데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수급자는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나라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이 매달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 지원금을 줄여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도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사적 이전 소득의 기본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돈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기준 금액이 월 약 38만 4천 원입니다. 2인 가구, 두 분이 사시면 월 약 62만 9천 원입니다. 3인 가구는 월 약 80만 3천 원이에요. 4인 가구는 월 약 97만 4천 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로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이 금액을 넘는 부분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1인 가구 기준으로 38만 4천 원 이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30만 원 받고 친구한테 10만 원 받으면 둘 다 38만 4천 원 이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준은 사람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달에 받은 모든 돈을 합산해서 보는 거예요. 자녀한테 30만 원 받고 친구한테 10만 원 받으면 그 달에 받은 사적 지원 합계가 40만 원이에요. 이게 38만 4천 원을 넘으니까 초과분인 약 1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후원금도 받으셨다면 그것도 합산돼요. 아는 지인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다면 그것도 합산돼요. 한 달 동안 받은 사적 지원 총액으로 봐야 해요. 자녀한테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누구한테 받든 합산해서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횟수 기준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정기적 지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6회 이상 지원을 받으면 정기적 지원으로 봐요. 6회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한 달에 6번이 아니에요. 지난 12달 동안 통틀어서 6번 이상이면 정기적 지원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렇게 매달 보내줬다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6회 이상이 돼요. 이때부터 정기적 지원으로 봐서 소득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정도 받으셨다면 6회 미만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6회 미만이라도 받은 금액이 너무 크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쌓이면 횟수가 적어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128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자녀가 1년에 3번, 한 번에 70만 원씩 보내줬어요. 총 3번이니까 6회 미만이에요. 그런데 3번 합치면 210만 원이잖아요. 기준 금액인 128만 원을 훨씬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횟수가 적어도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받았는지만 따지면 안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몰아서 받으면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매달 받으면 정기적 지원으로 걸리니까 몇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는 대신 6개월 동안 안 보냈다가 한 번에 180만 원을 보냈다고 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6개월치 30만 원이니까 기준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 통장에는 18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한 번에 찍혀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 조사를 할 때 이 돈이 어디서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도 계속 받을 돈인지를 살펴봐요. 그 돈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태준 것이고 반복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약속된 돈이라면 한 번에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담당자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이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몇 달치를 몰아서 받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하려는 시도는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담당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통장에 안 들어와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들이 집주인한테 직접 월세를 내줘요. 내 통장에는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통장에 직접 돈이 안 들어왔더라도 누군가 내 주거비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해줬다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적이전 소득과 같아요. 특히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사람이 내 주거비를 내준다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조사를 할 때 이게 드러날 수 있어요. 집주인과의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안 찍혔으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나라에서 주는 돈은 사적이전 소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급자 통장에는 여러 종류의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모든 돈이 사적이전 소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제도에 따라 주는 돈은 사적이전 소득이 아니에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물론 사적이전 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사적이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 계산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 소득에 반영되는 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공적이전 소득이에요. 이 돈은 사적이전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인 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사적이전 소득 가족, 친척, 지인, 후원자 등 개인이 도와준 돈. 공적이전 소득 나라나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주는 돈인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 둘 다 수급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요. 여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큰 돈이 한 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비를 도와줬다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줬다거나 하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반영을 제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수술비로 300만 원을 보내줬고 실제로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단순 생활부 지원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또 전세 보증금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재산 변동으로 이미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소득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병원비라면 영수증, 보증금이라면 계약서. 누가 왜 보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런 큰 돈이 들어올 것 같다면 미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이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상황.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딸이 매달 40만 원을 보내줘요. 마음은 너무 고맙고 딸 입장에서도 부모가 어려우니까 매달 조금씩 돕는 거예요. 그런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가 약 38만 4천 원이에요. 40만 원은 이 기준을 넘어요. 초과분인 약 1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여기에 다른 자녀가 명절에 20만 원을 보내고 교회 친지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달 받은 총액이 70만 원이 돼요. 기준인 38만 4천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의 초과분이 소득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두 번째 위험한 상황. 아는 지인이 통장에 넣으면 수급비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하고 현금으로 주거나 마트 상품권으로 줬어요. 통장에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품권도 현금 지원도 사실상 사적 지원이에요.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분이 도와주시는 상황이라면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위험한 상황. 기준을 피하려고 일부러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받거나 몇 달치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조사 때 통장 내역 전체를 보거든요. 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들어왔는지, 왜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첫째, 기준 금액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혼자 사시면 월 합산 약 38만 4천 원, 두 분이 사시면 약 62만 9천 원, 세 분은 약 80만 3천 원이에요.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둘째, 여러 사람한테 받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하세요. 자녀, 형제, 친척, 교회, 이웃 어디서 받든 그달에 받은 총액이 기준이에요. 한 사람한테서 적게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셋째, 큰 돈이 들어오면 영수증과 사용처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병원비, 보증금, 수리비 같이 이유가 분명한 돈이라면 자료를 보관해두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요. 넷째, 애매하다 싶으면
먼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이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급비에 영향이 있을까요? 하고 미리 물어보시면 나중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걸려서 환수 통보를 받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다섯째,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마세요. 숨기다가 나중에 조사에서 걸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준 안에서 투명하게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하이프 버튼은 좋아요 버튼 옆에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들은 내용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